좋아요. 오늘은 구글 안티그래비티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용하기 전에 구글 안티그래비티가 뭔지 알아야 해요. 이건 작년 말 2025년에 나온 구글 도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제미니 3 프로, 최신 클라우드 모델들, 클라우드 소넷 4.5나 최신 채트 GPT 모델 같은 언어 모델을 통해 AI 에이전트 구현을 쉽게 해줍니다. VS 스튜디오 코드의 포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도구로 작업해본 분들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죠. 매우 비슷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작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요청한 프롬프트나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이 끝나면 분석하고 프로그래밍을 실행한 다음 검증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파는 거죠. 분명히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 중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구는 인간과 인공지능 모두를 활용합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오늘날엔 예전처럼 한 줄씩 코딩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최소 지식보다는 프로그래밍 논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니까 이런 도구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글 안티그래비티 한번 검색해서 써보세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의견 들려주세요. 자, 구글이 이 두 도구를 출시했는데요. 구글 안티그래비티와 구글 AI 스튜디오 중 어떤 걸 써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거든요. 명확한 차이점은 구글 AI 스튜디오는 무제한이고 제미니 모델만 쓸 수 있는 반면 구글 안티그래비티는 무제한은 아니지만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구글 제미니 유료 플랜이 있으면 사용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어요. 챗GPT나 클로우드 같은 최신 모델들과도 통합이 가능하고요. 사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구글 AI 스튜디오는 브라우저 앱 HTML용으로 만들어졌어요. MVP, 그러니까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험하기 위해 설계된 거죠.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테스트하고 싶다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험용으로는 유용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프론트엔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면 이건 백엔드입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거나 API 통합을 사용할 때 그 API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구글 AI 스튜디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구글 AI 스튜디오의 큰 장점은 웹에서 바로 제한 없이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마인드맵 앱 같은 기본적인 결과가 있지만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도구 같은 더 멋진 것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AI 스튜디오로 문제없이 만든 웹 앱이 있고 실험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완성도 높은 최종 작업을 원한다면 백엔드나 결제 시스템, 더 많은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하는 경우엔 구글 안티그래비티로 가면 됩니다. 여기선 인공지능이 단순히 코드를 통합하는 것뿐 아니라 AI 에이전트 그룹을 통해 자율 개발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파일, 폴더, 사용자, 세션 등을 관리하는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구글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복잡한 작업도 맡길 수 있고요. 구글 안티그래비티는 터미널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허가만 주면 명령을 실행하면서 스스로 오류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안티그래비티에는 에이전트가 탑재된 브라우저가 내장되어 있어서 앱 안에서 직접 보고 클릭하면서 어떤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와 함께 작업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은 버그를 고치고 다른 한 명은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기능을 프로그래밍하는 식으로요. 정리하자면 구글 안티그래비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용이고 구글 AI 스튜디오는 프로토타이핑용입니다. 하나는 로컬에서 실행되고 다른 하나는 웹에서 실행되죠. 하나는 로컬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자율 에이전트인 구글 안티그래비티고 다른 하나는 모델과 직접 채팅하면서 몇 가지 변수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로컬 파일에 접근 가능한 구글 안티그래비티고 다른 하나는 브라우저에 수동으로 업로드한 파일에 접근하는 구글 AI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구글 안티그래비티가 답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좀 더 실험적인 걸 하거나 랜덤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 그냥 프로토타입을 보거나 머릿속 아이디어를 몇 분 만에 확인하고 싶다면 구글 AI 스튜디오가 답이에요. 아주 좋아. 수다 떨지 말고 바로 중요한 것, 구글 안티그래비티를 얻는 방법으로 가보자. 정말, 정말 간단해. 기본적으로 여기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하면 돼. 여기서 어떤 버전을 원하는지 물어볼 거야. 리눅스, 윈도우, x64, ARM64, 맥 중에서 말이야. 나는 윈도우 64비트로 할게. 보다시피 파일 용량은 별것 없어. 약 200메가 정도야. 다운로드한 실행 파일을 열고 당연히 약관에 동의하면 여기 몇 가지 설정이 나와. 뭐 나는 이대로 둘게.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만들고 윈도우 탐색기에서 안티그래비티로 열기 옵션을 추가한대. 이건 지금은 필요 없어. 기본적으로 파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이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이 나오고 거기서 안티그래비티를 선택할 수 있어. 알겠지? 지금 기본 설정으로 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용될 거예요. 일단은 처음 사용하는 도구니까 이 설정은 그대로 둘게요. 먼저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Next 누르고 계속 진행할게요. 잠시 기다립니다. 좋아요. 이제 안티그래비티를 실행하면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Next를 누르면 옵션이 나오는데요. 새로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다른 앱의 설정을 가져오지 않고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VS Code, Windsurf Cursor 같은 다른 툴을 써봤다면 보시다시피 그 프로그램들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적응할 필요 없이 기존 작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튜토리얼이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새로 시작할게요. 여기 색상 설정이 있고 다크 모드도 있네요. 이제 에이전트 자율성에 대해 묻는데 그러니까 AI에게 얼마나 자유를 줄 건지 말이죠. 엄격한 모드가 있는데 이건 여기 보시면 터미널, 브라우저, 실행, 정책 같은 걸 강제하는 거예요. 모든 게 확인이 필요해서 속도랑 반복 작업이 느려지는 대신 안전하죠.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추천 모드는 리뷰 기반 개발인데 기본적으로 최대 자율성이에요. 아, 미안해요. 이게 추천 모드인데 에이전트가 중요한 작업, 예를 들어 터미널 실행 같은 거 할 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항상 요청을 해야겠죠. 정책 관련해서도 요청을 넣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실행의 경우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에이전트 주도 개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추천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순간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고 필요 없는 파일들을 계속 저장하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꼭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최선의 해결책을 못 주고 프로젝트만 점점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저는 각 과정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줄 한 줄 뭐가 바뀌는지까지는 아니어도 바꾸려는 로직이 뭔지는 이해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읽지도 않고 상관없고 AI에 완전히 의존하고 최적화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쓴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니까 이 방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설정도 있고요. 알겠죠? 솔직히 더 결정할 게 별로 없어요. 추천으로 가볼게요. 다음 누를게요. 키바인딩 설정이 나오는데 기본으로 둘게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이요. 인기 언어 확장 프로그램 10개가 있네요. 추천으로 두겠습니다. 구글로 로그인합니다. 당연히 만약 우리가 개미니 유료 플랜이 있다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을 누를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추출하라고 하지 않고도 다음을 누를 수 있어요. 즉 우리 정보로 자체 학습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지금 바뀐 건 위에 로고뿐이고 남은 건 그래서 이렇게 구글 안티그래비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글 안티그래비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사실 사용법은 꽤 기본적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똑같이 작동해요.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오픈 폴더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찾아볼 건 예를 들어 마인드맵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폴더를 선택하고 셀렉트 폴더를 누르면 돼요. 얘라고 하면 되고요. 자, 더 이상 말 안 하고 알겠죠? 왼쪽 토글, 오른쪽 토글 숨길 수 있어요. 여기서 터미널을 열 수 있고 오른쪽에 마인드맵이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폴더예요. 여기 에디터가 있고요. 지금은 아무 컴포넌트도 없으니까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explore로 가면 이게 이 순서가 아니면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뷰 섹션에 여기 모든 섹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익스플로러에서 보시다시피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에이전트 매니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이전트 매니저가 있죠?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에이전트와 코드가 있는데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인라인 코드 편집은 지금은 코드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좋아요. 에이전트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게요. 알겠죠? 바로 여기 왼쪽 섹션이에요.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러 옵션이 있어요. 미디어, 멘션, 워크스페이스를 넣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계획 모드는 에이전트가 작업 실행 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심층 조사, 복잡한 작업이나 협업 작업에 사용돼요. 그리고 빠른 모드는 에이전트가 작업을 바로 실행한다고 해요.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에 사용돼요. 네, 물론이죠. 아주 정밀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파스터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래닝으로 작업하고 싶을 거예요. 알겠죠? 특히 단순 변경보다는 로직 작업을 할 때 그렇죠. 그럼 여기 모델 선택이 있습니다. 게미니 심프로 하이, 로우 플래시, 클로드 소넷 4.5, 띵킹이 포함된 4.6, 그리고 괄호 안에 메디움이라고 표시된 GPT OSS 122가 있네요. 자, 이 모델들은 각각 언제 사용할까요? 먼저 게미니 심프로부터 볼게요. 하이와 로우 모두 복잡한 심층 추론 작업에 사용합니다. 게미니 스림 플래시는 더 빠른 속도와 일상적인 작업에 사용할 거예요. 빠른 버그 수정, 간단한 코드 편집, 저지연 작업에 완벽하죠. 그 다음 클로드 소네트가 있는데요. 많은 개발자들이 순수 코딩 작업의 대안으로 선호하거나 아예 클로드 소네트를 직접 사용합니다. 완벽하죠. 특히 최신 모델인 4.6 싱킹 모델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코드 리팩토링에도 유용하고요. 사실 클로드는 항상 프로그래밍 분야의 선구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도구는 구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클로드 모델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분명 이유가 있겠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GPT OSS는 오픈AI의 응답 패턴에 익숙한 경우를 위한 건데 솔직히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이게 어떤 용도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 생각엔 오픈 코드, 오픈 소스 코드 모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험적인 거로 봐요. 클로드랑 제미니가 못 풀면 GPT OSS 120조 파라미터 모델이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앱 만드는 거 물어보는 거죠. 알죠? 당연히 우리가 마인드맵 앱 만들어줘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보내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라고 뭘 만들어주는지 보시라고요. 좋아요. 여기 작업 목록이 나오네요. 먼저 앱 구조랑 아키텍처, 디자인을 계획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사라졌네. 그 다음 HTML 만들고 인덱스 HTML 구조 만들고요. 그 다음 스타일 만들고 앱 로직 만들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고요. 흥미롭네요. 여기 구현 계획이 있어요. 이건 지금 실험 단계예요. 하하. 여기 구현 계획이 나와요. 이걸 읽어봐야 해요. 꼭 읽어야 해요. 알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건 바꿔야 해요. 알겠죠? 선택해서 코멘트 달고 바꾸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제가 너무 자유를 줘서 당연히 맘대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진행해서 뭘 만드는지 봅시다. 나중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도구가 처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면 충분해요. 알겠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구글 AI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작동하네요. 저도 컬소를 써봤어요. 솔직히 컬소에서는 이런 거 못 봤어요. 유료 컬소를 썼거든요. 이 앱이 정말 좋은지 한번 봅시다. 좋아요. 일단 인덱스 HTML을 만들었으니 승인해야겠네요. 여기 변경사항 개요로 가서 전부 승인할 수 있어요. 로딩 중이었거든요. 보이죠? 이제 생성하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한꺼번에 다 만들어주네요. 그냥 로딩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됐네요.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꽤 강력하네. 자, 코드 800줄이야. 꽤 많은 줄이긴 한데 라이브 코딩 도구의 잠재력을 보고 싶으니까 결국 여러분 대부분이 주로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걸로 가보죠. 나도 실패하면 어쩌지. 와, 진짜 잘 되네, 그치? 처음 거는 못 움직여. 자식 추가. 세상에, 이거 한 번에 됐어. 야, 보세요. 편집하면 움직이죠. 보이시죠? 저장하고 내보내기가 있네요. 이걸 닫았다가 다시 여는 테스트를 해볼게요. 정보는 저장되는데 어디에 저장될까? PNG로 내보낼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더블 클릭으로 노드 추가, 탭으로 자식 추가. 알겠죠? 컨트롤 C로 되돌리기도 되고 다시 실행도 돼요. 다시 실행, 자동 레이아웃으로 정리하고 뷰, 중앙 정렬. 와, 진짜 괜찮은데요. 즉, 보시다시피 지금은 많은 게 빠져 있어요. 도형을 바꿀 수 있게요.
예를 들어 이미지 추가나 링크 클릭 기능이 부족하겠죠. 맞아요. 여러 지도를 만들고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이 저장 기능은 하지만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요청한 게 꽤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요. 좀 더 재밌는 걸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사용 사례를 위해 이 프롬프트를 준비했어요. 이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구글 안티그래비티용이에요. 프롬프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이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볼트 도구에 저장돼 있고 설명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로컬에서 모든 프롬프트를 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도구예요. 변수 작업도 되고 이미지 업로드도 되고 프롬프트 저장할 때 자체 템플릿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설명란에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저장할 도구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프롬프트를 만들다가 30분이나 공들여 개발했는데 결국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프롬프트를 다시 쓰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 30분을 날리게 되죠. 뭐 평생에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매주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를 만들었어요. 모든 프롬프트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게요. 자, 복사 버튼을 누르고 이 프롬프트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 아이디어는 마인드맵이에요. 알겠죠? 참고 자료도 좀 넣을게요. 괜찮죠? 마인드맵. 색상 스타일 있고 이미지 지원, 로컬 저장소 지원,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기능 넣어달라고 할게요. 알겠죠? 복사하고 이제 제미니로 가서 이 프롬프트를 보낼 거예요. 알겠죠? 변수를 수정해서요. 변수는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수정해야 할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편하게 복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그러면 변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아이디어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input user id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동으로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뭐 어쩌면 좋아요. 전송해 볼게요. 이제 이걸 닫을게요. 이거 말이에요. 앱이 나쁘진 않았는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괜찮죠? 이번엔 마인드맵이라고 할 건데 사이도 똑같이 근데 다 붙여서요. 여기서 파일, 뉴 윈도우 누르고 이전 창 닫으면 완벽하죠. 파일, 오픈 폴더, 다운로드, 마인드맵, 플라이 다 붙여서 셀렉트 폴더 좋아요. 여기 결과가 나왔네요. 알겠죠? 같은 방식으로 붙여 넣을 거고 이 결과가 논리적으로 더 잘 작동해서 더 나은 목표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우클릭이나 길게 누르기, 두 노드 간 연결 만들기 같은 거요. 테스트는 해봐야겠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지 지원, 로컬 저장소. 이게 무슨 용도죠? 이게 유용한 이유는 이전 경우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프롬프트를 쓸 수도 있었거든요. 알겠죠? 자, 보내볼까요? 자, 여기 프롬프트 있어요. 그렇죠? 이 프롬프트는 솔직히 말하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쓰던 프롬프트를 각색한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다듬어진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프롬프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설명란에 AI 활용법을 배우는 무료 전자책이 있는데 그게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에요. 이제 과제들 좀 보세요. 응? 이제 과제가 꽤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훨씬 더 길어졌네요. 자, 그럼 안티그래비티, 윈드서프, 커서 중 뭐가 더 나은지 얘기해 볼게요. 이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코딩 도구들이죠. 저는 안티그래비티, 커서 프리미엄, 그리고 윈드서프를 실험적으로 써봤어요. 제 생각엔 복잡한 작업을 맡기기엔 구글 안티그래비티가 최고예요. 저는 구글 제미나이 프로 버전을 쓰고 있어서 모델 접근과 더 많은 반복 작업 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하지만 커서 프리미엄 버전과 직접 비교하면 처음엔 확 와닿아요. 제게는 단순히 코드만 짜주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과 접근 방식,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정보까지 주는 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커서에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봤어요. 게다가 컬솔에서는 크레딧을 계속 쓴다는 압박감이 있고 메시지가 잘못될 때마다 더 아프죠. 반면에 엔티그래비티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구글 엔티그래비티가 더 낫지만 유창함이나 작성 속도 면에서는 컬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글 엔티그래비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컬서는 직접 프로그래밍 하면서 작은 부분만 수정하고 싶을 때 더 적합한데 사실 구글 엔티그래비티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여러 기능들, 다른 섹션들에도 접근할 수 있잖아요. 즉 구글 엔티그래비티에는 이 모드가 있는데 인라인 코드 편집이고 한 부분만 수정하고 싶을 때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깊은 컨텍스트 같은 걸 다루기에 가장 좋은 건 윈서프일 거예요. 코드 베이스든 뭐든 필요한 컨텍스트 복구하고 그런 거 수동으로 파일 태그 안 붙여도 윈서프가 다 해줘요. 알죠? 안티그래비티가 제일 최신이라서
버그나 오류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특히 바이트 코딩 쪽에서는 엔티그라비티가 진짜 잘한다고 봐요, 솔직히. 커서는 제가 느끼기에 바이트 코딩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뭔가 수정하면 1000가지가 다 망가져요. 뭐 원래 그런 거긴 한데 그치. 엔티그라비티가 완벽하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커서는 수정 하나 했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박살나서 아예 열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용량 기반으로 돈 내는 거라서 구글 엔티그래비티보다 훨씬 더 아프죠. 알죠? 자, 여러분 의견 들어볼게요. 무한한 돈이 있다면 커서나 윈서프가 구글 엔티그래비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좋아요. 엔티그래비티 가격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제미니 3 프로, 구글 AI 프로가 제공하는 제미니 프로는 플로우와 위스키에 1000포인트를 주고 플로우 모델 접근 권한을 주는데 3.1 버전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요. 3.1 버전이요. 제미니 코드시스트와 제미니 CLI 같은 강력한 도구들을 쓸 수 있고요. 일일 요청 한도도 엄청 높아요. 구글 엔티그래비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구글 엔티그래비티 에이전트 모델에서 더 높은 빈도 제한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프롬프트 2개 쓰고 끝이 아니라 꽤 오래 쓸 수 있어요. 저는 거의 2시간 동안 써봤는데 아직 한도에 도달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달에 22유로에 쓸 수 있어요. 당연히 구글 생태계 전체를 활용해서 작업한다면 정말 좋죠. 아주 아주 좋아요. 근데 아니라면 구글 안티그래비티 가격제로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개인 플랜은 월 0달러입니다. 모델은 제미니 3 프로, 플라스크, 클로드소네, 오푸스 4.5, GPTOS, 무제한 명령 요청, 주간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자 플랜은 구글 AI 얼트라가 있고 팀 플랜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통합되어 있죠. 제가 보기엔 구글 워크스페이스 플랜에서도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AI 울트라 액세스로 고급 기능을 이용하세요. 생각해보니 저도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구글 엔티그래비티를 위해 울트라 유료 플랜을 추천할까요? 모델의 더 높은 빈도 제한? 글쎄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만약 바뀌는 게 모델의 제한뿐이라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제한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정말 꾸준히 제한에 도달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저라면 월 23유로나 21유로, 22유로 정도의 구글 AI 프로 버전을 선택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구글 AI 프로와 구글 AI 울트라 사이의 차이가 구글 엔티그래비티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디프싱크, 제미나이 에이전트 같은 것들에 접근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글 안티그래비티 도구가 확장 기능을 사용해서 스스로 작동하고 모든 기능을 테스트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미 작동하고 있죠? 좋아요. 도구를 여는데 성공한 것 같네요. 처음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제 설정 방법과 모든 종류의 버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버그를 겪었고 아마 여러분 중 수천 명도 같은 버그를 겪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고칠 거니까요. 우선 설명란에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고 싶으시면 제 무료 전자책과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인 프롬프트 바울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직접 프롬프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도록 두고 제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구글 안티그래비티가 필요합니다. 이미 명확하지만 쓸데없는 일을 피하려면 구글 안티그래비티 오른쪽 상단에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좋아요. 크롬으로 갑니다. 구글 안티그래비티 유료 버전이 있는 계정으로 크롬 프로필을 엽니다. 아, 저는 유료 버전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구글 안티그래비티에서 시작한 버전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안티그래비티의 1번 계정으로 로그인했다면 크롬에서도 1번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좋습니다. 구글 안티그래비티 익스텐션을 검색합니다. 좋아요. 들어가서 저장합니다. 여기 설정 섹션에서 안티그래비티 사용자 설정 열기를 보면 익스텐션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클릭해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시도하지 마세요. 여기 브라우저에서 시도해봤는데 바이너리 경로와 브라우저 사용자 로컬 호스트를 열고 이미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브라우저에서 URL이 열렸습니다. 브라우저에서 URL이 열렸습니다. 뭐 어쩌고 열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탐색을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류가 뭔가요? 말합니다. 브라우저 컨텍스트 생성 실패, 플레이라이팅 설치 실패, 그리고 오류는 홈 환경 변수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오류입니다. 이 오류를 어떻게 고치죠? 아주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면 돼요. 저기요, 홈 환경 변수가 없어서 브라우저 오류가 났어요. 터미널을 열고 홈 환경 변수를 현재 사용자 폴더로 설정해 주세요. 플레이라이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걸 저장해야 해요.
여기 메시지가 있으니 그대로 복사하세요. OCR로 할 수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고쳐줘요. 무슨 일이죠? 고치고 나면 우리가 컴퓨터를 재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재시작하면 보시다시피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재시작하고 다시 시도해 Retry Now라고 했더니 성공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보던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백 기능이 있네요. 와, 내가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어도 뭘 테스트하고 뭘 했는지 다시 볼 수 있어요. 와, 이 프로그램 정말 대단해요. 이제 100만 달러짜리 질문. 고쳐졌나요? 아니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류는 고쳤어요. 이 오류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남았네요. 항상 그렇듯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가장 좋은 도움은 좋아요. 누르고 아래 설명란 양식에 이메일 남겨주는 거예요. 스팸 보내지 않을게요. 그냥 최신 인공지능 소식만 알려드릴게요. 구독할 수 있어요. 콘텐츠 괜찮아요? 알죠? 엄청 열심히 만들거든요.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구독하세요. 자, 이제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차오 차오.